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함의 신박 오늘 2월 18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 마스크를 보시고 신박한 아이디어다.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마스크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배트맨의 요 악당 마스크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배트맨을 가지고 올까 하다가 배트맨하고 비교하면 제가 좀 비교당하니까 일부러 악당으로 가져왔습니다. 요 밑에 배트맨도 계시긴 한데 자, 그러면 잠깐만 댓글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휴머노이드가 대세일 뿐이지 다른 모양의 로봇들도 이미 수년간 개발되고 있습니다. MIT의 한국인 교수님이 개발하신 치타 로봇,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탄생 이전에 오 교수님이 유명해진 달파 챌린지에서도 로봇이 빠르게 가기 위해서 바퀴가 달려 있어 굴러갔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것도 인간처럼 생겼더라도 동작하는 걸 보면 꽤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새 로봇, 도마뱀 로봇, 소금쟁이 로봇 등 다양한 로봇이 있다고 합니다. 레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품 독립군 대구에 있는 노형현 아오님도 저도 토요일 아내 권유로 피부 관리샵에 갔다 왔는데 와, 너무 행복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50 넘으니까 외모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50 넘으신 5학년, 6학년, 7학년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죠? 이거 나이가 들면서 이 피부에 이 검버섯하고 김이 막 이렇게 생기니까, 사실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제가 거울을 자주 보는 편은 아닌데 저는 방송을 찍다 보니까 방송 내가 말 잘했나 혹시 잘못 얘기한 부분 없나 이렇게 모니터링 하려고 딱 얼굴 보면 얼굴에 막 이 거무틱틱한 것들이 막 보이니까 그러면 좀 서글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용기 내서 한번 해봤습니다. 알케미스트 님이 우리 인턴 분이시죠. 아이디어가 너무 신박한데요. 저도 작년 한국에 살 때 좀 해볼 걸 그랬네요. 얼굴에 김이 검버섯 많은데 그냥 무시하고 있는 중인데 우째 나이 들어가면서 더 번지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남편분 때문에 한국 그죠? 한 3년 계시다가 가셨다고 제가 편집글에서 본 것 같습니다. 디오덤 잘 오래 붙이시고 가려우면 냉찜질 해주세요. 햇빛이나 자외선 절대 차단하시고요. 우유빛깔 기대하겠습니다. 이 나이 때 우유빛깔 되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복동이 아우님이 어머니 레이저 치료하신 거 좀 알려주세요. 제 와이프도 기미가 자꾸 커지고 있다고 걱정하고 난리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요거 해보고 정말 괜찮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강남역에 로웰 성형외과였던 것 같은데 일단 제 상태를 보고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거기 가실 때 제 소개로 왔다고 하면 되겠다. 그죠? 네. 박전무님이 소개해서 왔습니다. 이러면 아마 지인 할인 해주실 겁니다. 우리 노경희 님이 19일 날 백두산 가신답니다. 가서 윤동주 생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생가 보고 오셔서 그 사진, 기념사진 찍어서 나중에 보여주세요. 남편이 안식년이라 우리 스레니티 님이시군요.
인턴을 쉬려고 했는데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 3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1개월 차 초심자로 다시 돌아와서 새내기로 열심히 공부할게요. 네, 공부하는 게 남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오늘 아침 모닝브리프에서도 어떤 분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채널에 구독자가 왜 이것밖에 없고 들어와 계신 분이 왜 이것밖에 없지?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솔직히 저는 많은 분들 들어오시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요 정도 커뮤니티 유지하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 그리고 인격적으로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면학 분위기, 이렇게 화목한 분위기 유지되면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구독자 수 지금 거의 이제 9만 다 돼 가는데 솔직히 10만 정도에서 그냥 자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는 과유불급이라고. 최근에 우리 업계에 이런 경제 유튜브 중에서도 뭐 정치가들 막 데려와서 인터뷰했다가 구독자 수는 확 늘었지만 댓글이 확 망가져 버렸잖아요. 댓글창이. 네, 그런 걸 보면 과유불급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턴도 그렇고 지금 채슬리 TV도 저는 딱 요 정도 분들 함께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문기사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피부과에서 만들어준 마스크인 줄 알았다 라고 박사님이 하셨는데, 제가 이 엉뚱한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웜의 신박도 제가 다 네이밍한 거 아니겠습니까?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한 게 웜의 신박. 와, 웜의 신박한 아이디어구만 하는, 옛날에 왔다 장보리님 그 드라마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신문을 읽으면서 좋은 아이디어 얻어서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으시게끔 자 이제 신문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 트럼프 대장주는 코인이 아닌 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최고의 트럼프 트레이드 자산은 비트코인이 아닌 금이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제 금값이 트로이 온스당 2,942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약 7% 급등한 수치다. 네, 7%면 코스닥이 오히려 좀 더 오르지 않았나요? 네. 반면 다른 자산 가격은 상승세가 미미하거나 되레 후퇴하고 있는데, 미국 S&P 500 지수는 같은 기간 상승률이 2%에 머물렀고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상승세를 타던 달러와 미 국채 금리, 비트코인 가격도 취임 후 약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취임일 직전에 109에서 지금 106 수준으로 낮아졌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62에서 4.48로 하락을 했고, 금리가 떨어졌다는 말은 뭐 채권 가격이 올라간 거니까요. 비트코인 가격도 취임 전 10만 달러를 돌파해서는 이날 다시 9만 7천 달러로 추락했다. 그래서 뭐가 많이 다른 거는 별로 안 좋았다라는 걸 나열하셨는데, 실제로 금리는 떨어졌으니까 오히려 수익이 난 거다, 그죠?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0%포인트 추가 관세를 부여한 데 이어서 무역 파트너의 상호 관세까지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고, 이에 시장은 안전자산 가운데서도 가장 안전하다는 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HSBC 제임스 스틸 귀금속 분석가는 관세가 더 많이 부과될수록 무역에 차질이 생기고 금에 더 유리한 환경이 된다. 다만 한국에서 유독 금값이 비싸다는 이 김치 프리미엄 현상에 대한 지적으로 국내 금값과 금현물 ETF가 17일 전 거래일 대비해서 약
3% 하락을 했습니다. 한투운용의 에이스 KRX 금 현물 ETF가 전거래일보다 3.5% 하락한 22,550원에 마감되면서 이날 ETF 하락률 2위를 기록을 했고요. 직전 거래일인 14일 KRX 금 시장에서는 금 1g이 16만 8천원에 팔려서 국제 시세인 13만 5천원보다 24% 비싸게 거래됐는데 국내 금 현물가와 국제 시세가 20% 이상 벌어진 것은 2014년 KRX 금 시장 개설 이후 처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보란 듯 시진핑 중국 빅테크 힘 실어주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알리바바, BYD, 화웨이 등 중국 빅테크 수장들과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시 주석이 민간기업 CEO들과 이러한 자리를 가진 것은 2018년 11월 이후 6년여 만입니다. 2018년 11월이군요. 중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다가 미중 패권 경쟁에 무역 분쟁까지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주요 민간 기업에 힘을 실어줘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항상 우리가 이 의도를 알아야 되죠. 의도. 1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민간기업과 좌담회를 열고 새로운 시대에서는 많은 민영기업과 기업인들이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며 민영경제 발전은 전망이 밝고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했고요. 이어 민영기업이 개혁개방의 여정과 함께 번창해 왔다면서 민영기업과 기업인들은 국가에 대한 보답의 뜻을 품은 채 발전을 도모하고 공동부유를 촉진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더 큰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은 개혁 발전과 산업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해결책이 없지 않고 극복할 수 있다면서 국내외 정세에 대한 당의 판단과 결정에 맞춰서 발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는 지난해부터 내수 및 소비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첨단 산업에서 미국의 대중 제재가 강화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전쟁까지 본격화한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데, CCTV가 이날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번 심포지엄에는 시 주석 외에 리창 국무원 총리와 딩쉐샹 부총리,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 주석 등이 참석을 했고요. 민간기업에서는 민간기업에 이제 누가 참여했는가가 중요하죠.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인 전 회장, 그리고 중국 스마트폰 1위 업체이자 지금 전기차까지 하고 있는 샤오미의 창업자 레이진 회장, 중국 최대 통신업체인 화웨이의 런정페이 회장 등이 자리했네요. 또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 BYD의 왕찬푸 회장,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 CATL의 정위춘 회장, 중국 최대 IT 업체 텐센트의 마화텅 회장, 렁유빈 중국 전국공산업 연합회 부회장 등도 모습을 드러냈고요. 최근 요 AI 돌풍을 일으킨 딥시크의 바링호우 창업자인 양원펑 회장, 그리고 쭈링호우 창업자로서 얼마 전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해 주목받고 있는 유니트리의 왕싱싱 회장도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김이박인 것처럼 중국에서 가장 많은 성이 왕씨더라고요. 어젠가 그저께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왕씨가 거의 16%, 꽤 많더라고요. 실제로 많네요. 읽다 보니까 그죠? 왕싱싱 회장. 이날 좌담회에 대해 베이징에 본사를 둔 정책연구센터인 트리비움은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매우 중요한 만남이라면서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이 친기업적이라는 이미지를 준다면 경제를 더 나은 궤도로 이끄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날 시 주석이 마 전 회장을 만난 점을 두고 중국 공산당이 민간 기업에 대한 지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 앞서 마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왕岐산 국가부주석을 비롯해 최고위 당국자들이 대거 참석한 포럼에서 금융당국 규제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었죠. 이후 알리바바 산하에 있는 이 엔터그룹 상장이 무산됐고, 마 전 회장은 공개석상에서 한동안 자취를 감췄습니다. 한편 중국 지방정부들은 최근 앞다퉈 토종기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중국 텐진시의 허베이구는 최근 딥시크 AI 모델을 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요 기사 좀 보면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수장들 불러 모아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있고 다 일어서 가지고 이렇게 박수 치고 있는데, 이 마 회장이 그동안 못 나왔었잖아요. 그죠? 못 나왔고, 한 번씩 보면 중국의 무슨 회장들 갑자기 행방불명됩니다. 사실 공포 정치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제가 중국 들어갈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푸틴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이 공포 정치 때문에 이 마 회장 여기 있네요. 여기, 그죠? 네, 일어나서 그 전에 시진핑의 독재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적폐청산이었죠. 후진타오 그 전에 짱쩌미 시절에 크게 성장한 기업들. 그래서 뭐 중국의 완다 그룹도 그렇고 벽계원부터 해가지고 또 하나 더 있었죠. 그걸로 중국의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중국에 위기가 온다, 막 이렇게 해석한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적폐청산이라고. 그러면서 공동부유 이런 얘기하면서 좀 이렇게 손봐야 될 기업들 국유화 시키려고 그런 걸로 기업인들을 엄청나게 공포정치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경기가 너무 무너지고 이 기업들이 고용을 해줘야 되는데,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주가가 뭐 다 박살났잖아요. 박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주식시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주가가 올라가면 힘이 생기거든요. 시총이 커지고 하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100억짜리 회사랑 1조짜리 회사랑, 1조짜리 회사가 100억 유상증자라고 한다고 하면 1%잖아요. 1%. 그런데 100억짜리 회사가 뭐 유상증자를 50억을 땡긴다 하면 주식의 50%를 갖다가 신주 발행해야 되니까 주가가 또 무너질 거고, 시가총액이 커야 됩니다. 텐센트 오나즈메 왕 차장이 얘기하는데 800조 넘었더라고요. 그렇게 800조가 넘고 1000조가 되고 TSMC 1500조가 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의 1등 삼성전자가 뭐 300조대 하고 있고, 일본 토요타가 최근에 많이 그 시총을 좀 회복을 700조대까지 거의 회복을 했다가 다시 최근에 빠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대만 하면 일본의 그냥 하청업체 개념이었잖아요. 일본 대기업에다가 납품을 하는 하청업체 개념이었다가, TSMC가 시총으로 그렇게 1500조가 넘어가면서 빵빵한 기업이 되니까 일본에서도 뭐 다 TSMC 회장님 오시면 뭐 하면서 극진하게 대접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중국 기업을 너무 이렇게 막 좀 족치다 보니까 중국 기업가들의 어떤 기업가 정신 플러스 사기가 많이 떨어졌고, 이러다가 나도 뭐 잡혀가면 어떡하나 뭐 이런 분위기였다가, 중국의 청년 실업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좀 전에 빠링호우 나오고 쭈링호우 나왔잖아요. 90년대생.
이 쭈링호우들이 이 소황제, 각 소황제들이 만나서 결혼해서 90년, 2000년생을 넣어서 걔네들이 졸업해서 딱 취직하려고 보니까 취직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이런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 그러면 제2, 제3의 천안문 사태 같은 게 또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정책이 작년부터 바뀌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다 중국에 있는 저희 형님이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딱 취합해서 바뀌고 있구나. 그런 거를, 그런 스토리를 모르면 계속 뭐 중국발 위기 하는 거죠. 뭐 벽 깨어 무너지고 이러면 뭐. 어쨌든 근데 이런 독재 국가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책 모멘텀으로 쭉 올라오면 저는 올해 작년 여름부터 시작했던 중국 투자를 올 연말이면 다 정리하고 이익 실현하고 또 먹튀 할 겁니다. 먹튀. 우리가 예전에 IMF 때 많이 털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해외 나가서 주식 투자로 많이 벌어와야 되는데 중국 기업들 투자해서 먹고 튈 생각입니다. 나중에 저보고 먹튀라고 하지 마세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중국 자금이 연기금 자금입니다. 연기금 다 노후를 대비하는 그 연기금 자금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흥묘백묘죠. 뭐 흥묘백묘 덩샤오핑이 얘기했듯이 검은 고양이다 흰 고양이다 쥐만 잡으면 되는데 중국 가서 우리도 투자해서 돈 벌어와야죠. 자자자자 잠깐만요. 그 다음 기사 봐야죠. 이제 자, TSMC 인텔 파운드리 지분 20% 인수 검토입니다. 방금 TSMC 얘기했는데 자, 이 반도체 파운드리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거세지는 미국 반도체 압박, 트럼프 반도체 미국에서 생산해야 관세 폭탄보다는 생산 확대에 초점 뭐 등등 되어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볼게요. 트럼프 행정부가 메이드 인 아메리카 칩 정책의 일환으로 비미국계 반도체 기업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 TSMC가 인텔 파운드리 사업부 지분 20%를 인수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계속 바뀐다 그죠? 어제는 인텔 파운드리를 TSMC 그리고 설계는 브로드컴 해가지고 그 부분을 아예 이렇게 사오는 것처럼도 되어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보조금 계약을 맺은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동시에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고 대규모 보조금을 받은 비미국계 기업은 TSMC와 삼성전자 두 곳으로 향후 삼성전자에도 압박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대만 매체인 연합보 등에 따르면 TSMC는 트럼프 행정부 요청에 따라서 인텔에서 분사할 예정인 IFS 지분, 인텔에서 이래 분사하는 요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요 부분의 지분을 20%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어제 그 기사는 거의 일맥상통한 내용이네요. TSMC가 IFS 신주를 매수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고 인텔은 미국 반도체의 심장으로 불리는 기업이다. 자 잠깐만요. 요 인텔 파운드리가 계속 적자였잖아요. 그죠? 근데 적자 사업부를 아예 딱 떼서 매각을 해버리면 인텔 주가에는 일단 호재네요. 천수답이었는데 파운드리 도대체 언제 이익으로 흑자 전환하나 그 천수답이었는데 갈수록 답이 안 보이는 노답이었잖아요. 자, TSMC가 IFS 신주를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1971년 처음으로 민간용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개발을 했고 인텔이 1980년대에는 메모리 칩으로 세계를 주름 잡았었고 파운드리 사업에는 2010년대 중반부터 뛰어들어서
있네요. 미국에만 애리조나주 챈들러, 뉴멕시코주 리오렌초, 오리건주에 있는 힐즈보르, 오하이오주에 운영하거나 구축 중이고, 유럽에서는 아일랜드, 레이크슬립과 독일 마그데부르크에서 시설을 확대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이스라엘 키르야트 가트와 중국 다롄의 라인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고객인 팹리스 기업이 외면했다는 점인데, AMD는 중앙 처리 장치 이 CPU 시장을 놓고 엔비디아는 AI, GPU 시장을 두고 각각 인텔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퀄컴은 인텔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는 아니지만 삼성전자 등을 통해서 이미 칩을 조달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인텔 파운드리는 2023년에만 70억 달러, 약 10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입었고요. 따라서 반도체 제조기업이 전혀 없는 미국으로서는 인텔은 반드시 회생시켜야 할 대상인 셈인 거죠. 인텔이 파운드리 기업을 상대로 합작을 타진한 것은 작년 말부터인데, 인텔 고위 관계자는 작년 10월께 팻 겔싱어 CEO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서 파운드리 부문의 포괄적인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뜻을 타진한 바가 있었고요. 하지만 겔싱어 CEO가 실적 부진의 이유로 물러나면서 인텔 삼성 동맹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요. 이후 협업 대상이 TSMC로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 인텔은 생산 합작법인 설립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고, 하지만 인텔이 3나노 공정에 이미 돌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TSMC로서는 라인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급물살을 탄 것이 지분 인수 방안이었군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시선이 우세하고요. 홍콩 템펑 국제증권의 꼬밍지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 인상론은 포커페이스라고 진단했고, 관세 인상은 고객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크게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 확대를 요청하고 인텔 파운드리와 협업을 유도하면서 미국 내 칩 공급망 확대를 요구하고 기술 이전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주요 타겟은 TSMC지만 화살이 삼성전자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전자를 향해 투자 확대를 다시 요구하거나 인텔 파운드리 운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도 조금 만들긴 하지만 거의 모든 것이 대만에서 만들어진다면서 대만은 미국 반도체 산업을 빼앗아갔다. 우리는 그 사업을 되찾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말로만 봐도 이게 뭐 또 불똥이 전자로 튈 가능성은 좀 낮아요,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미국의 이 IT 기술적인 패권을 계속 쥐고 가야 되는데, 딱 하나 아킬레스건이 애플, 엔비디아 전부 다 뭐 구글, 뭐 메타 다 마찬가지지만 이 엔비디아가 아니라 이 TSMC에다가 다 이 파운드리를 맡기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워런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그 로케이션이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는 거죠. 여차하면 중국이 우리가 이 미사일 실험을 하는데 잘못해가지고 그게 대만에 TSMC 공장에 잘못 떨어졌다, 오폭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만에, 그런데 그게 사실은 미국의 이 기술적인 패권의 심장을 갖다가 큰 부분을 하나 기스를 내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트럼프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TSMC에 대한 의존들은 무조건 낮추려고 할 건데, 이번에 이렇게 20% 니네 지분 20% 태우고 기술 이전해, 지금 이런 모양새잖아요. 아무튼 요 TSMC가 머릿속에
많은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흉내만 낼 것인지. 근데 돈을 20% 태워했기 때문에 그 돈 태운 거라 흉내만 내고 그 돈 태운 거는 어차피 뭐 관세나 이런 거 다른 걸로 해서 뺏기는니 흉내만 내고 신용만 하고 이전에 안 해줄 가능성도 좀 있고 그죠. TSMC가 어떤 앞으로 결정을 할지 궁금하네요.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일단 인텔한테는 미국 정부가 기회를 만들어 준 거는 맞습니다. 자, 매경 이코노미스트 한국의 미래 먹거리 시니어 산업. 시니어 산업. 자, 소비 큰 손으로 떠는 시니어 2030년 2030년에는 520조 시장이 될 전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국내 내수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기사인 게 국내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소비 여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고 어디에다가 돈을 쓰게 돼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보건복지부는 노인 관련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인의 나이 기준 상향을 본격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현재의 65세 기준을 70세로 높이며 약 31조 원 예산 중에서 11조 원을 75세로 올리면 예산의 58%인 18조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의 나이 기준이군요. 활동적인 노년을 뜻하는 액티브 시니어 시대의 현실적인 아이디어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노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데 노인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희망이 될 수가 있는데 2007년 전체 소비 지출 비중에서 청년층의 0.4배밖에 되지 않던 중장년층이 55에서 69세네요. 네, 저는 아직 장년층이 잠깐만요. 잠깐만. 아직 만으로 안 됐습니다. 네, 저는 중장년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 안 됐습니다. 만으로 55세 안 됐습니다. 비중이 22년 0.9배까지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시대가 바뀌었고 사회가 달라졌는데 노인 문제를 더 이상 복지의 관점에서만 보지 말자. 미래 산업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주요 고객층으로 보자. 그러면 새롭고도 거대한 지평이 열린다. 시대의 변화는 이미 예측이 됐고 2020년부터 매일경제와 필자는 시니어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경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해 왔는데 시니어가 미래다라는 주제의 국민 보고 대회를 공동 개최해서 시니어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 예상대로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020년 1600조 원 규모였던 중국의 시니어 시장이 2030년에는 3200조로 2배나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중국 비즈니스 하려고 해도 이 중국 시니어 시장을 잘 공략해야 된다, 그죠? 일본의 경우가 1300조 원으로 30%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미국은 뭐예요? 미국이 5100조예요? 그리고 EU가 7300조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2030년 글로벌 시니어 시장은 이 국가들만 합쳐도 1경 7천조 규모가 되고요. 엄청나다, 그죠? 비즈니스 리서치 인사이트가 예측하는 2032년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가 1300조 원임에 비하면 실로 대단한 규모라 아니할 수 없다. 2032년에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가 1300조라고요? 요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가 지금 3000조가 넘거든요. 네. 1년에 팔리는 차가
8천만 대, 그 토요타가 1120만 대였다가 작년에 3.7% 정도 줄어가지고 1080만 대 뭐 어쩌고 했는데 1100만 대가 10% 정도의 점유율이니까 10% 조금 넘는 점유율이니까요. 그죠? 10% 1000 그렇죠. 1100만 대가 만약에 11%이면 총 1억 대 시장인데 이게 경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좀 하긴 하는데 아무튼 8천만 대 시장에서 우리가 평균 한 3,500만 원에서 한 4천만 원만 곱해도 그죠? 그래서 이것보다는 훨씬 큰 규모입니다. 3,000조에서 3,600조 정도 시장이고요. 필자는 2030년 한국의 시니어 시장이 약 520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520조 시장입니다. 2020년 국민보고대회 당시 약 73조였던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시니어 시장이 24년에는 85조 원으로 성장을 했고 2030년 시장 규모를 280조 원으로 추정했는데, 이것도 큰 시장이지만 블루오션 시장 창출과 중국, 일본과의 인구 대비를 고려했을 때는 매우 보수적인 추정치로 보인다. 자, 이러한 시니어 시장의 개척을 위해서는 첨단 기술과의 결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니어 시장과 산업에 대해 접근을 할 때 휠체어나 요양과 같은 전통적인 제품과 서비스만을 고려하기 쉬운데, 그러나 우리가 주시해야 할 시니어 시장의 특징은 테크와의 결합이고, 재래식 시니어 용품과 돌봄 서비스의 기술적 혁신은 물론 신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에이지 테크 제품들이 시니어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시청각 기능 저하, 반응 능력 저하, 이동 능력 저하, 인지 능력 저하 등을 보완할 수 있는 AI를 비롯한 4차 산업 기술의 적용이 한 예가 될 수 있는데, 또한 디지털적 소외감과 의료 외로움을 보완하고 사회 경제적 존재감을 증진하는 서비스도 새롭게 부상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1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 아까 신문 기사에서 하반신 마비의 장애인 분이 그 로봇을 입고 그러고 서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어디 있나 모르겠는데 이 시니어 시장에서 로봇이 꽤 큰 저거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얘기까지 하면 또 너무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비슷한 기사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말 공매도 재개, 요 얘기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코스피 하락 전망, 삼양식품 두산 타겟이 된다. 네. 다음 달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방금 이런 업종 평균 대비 주가가 크게 높은 종목이 공매도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LS증권은 미리 고민해보는 공매도 재개 이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 공매도 재개 후 비싸진 주도주에 대한 공매도가 늘어나고 코스피 지수는 상승폭을 일부 되돌리는 양상을 볼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 3번의 공매도 금지와 재개 사례에서 2번은 하락하고 1번은 상승을 했는데, 자, 내용 보겠습니다. 2009년 5월, 요때, 그리고 2011년 11월은 재개 한 달 후에 코스피 지수가 각각 0.4에서 1.7% 하락했고, 반면 2021년 4월은 1.8% 올랐다. 자, 2009년 5월 달에 공매도를 이게 재개를 하고 나서 2010년, 11년 2년 내내 주가 올랐어요. 2년 내내. 근데 세리메이 뭐 요런 게 있어서 5월에 재개하고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요만큼 살짝 빠진 거죠. 2009년, 10년, 11년
8월 달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확 무너지기 전에 7월 말까지 되게 좋았습니다. 자, 왜 좋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21년 4월 공매도 재개하고 4월이었나요? 2021년 5월 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4월이었나 보네요. 그리고 6월 달에 6월 25일까지 주가가 3,300까지 3,316 뭐 이까지 올랐었죠. LS 증권이 이번 공매도 재개 때는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했는데 정다운 연구원이 21년은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대량 순매수해서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이례적으로 약했던 시기라면서 지금 시점에서 21년과 같은 흐름 가능성은 낮다. 특히 공매도 금지 기간에 줄어든 외국인 거래가 회복될 것이라 전망하며 업종 평균에 비해 단기간 비싸진 종목이 외국인 공매도의 타겟이 될 것이라 예상하면서 삼양식품, 두산, 네이처셀, SKC 그리고 더존비존, 이수페타시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했고요. 삼양식품은 최근 1년 동안에 410%나 올랐습니다. 같은 식품 업종 대비 PBR이 1151% 높아졌고요. 두산이 267% 올랐고 PBR도 업종 대비 662%나 높고 정연구원은 결론적으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영향은 많이 오르고 비싸진 주도주에 대한 공매도가 늘어나면서 지수는 일부 반등폭을 되돌릴 것이라면서 공매도 재개가 종목 확산을 부추길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 금융당국은 23년 11월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금지했었는데 23년 11월입니다. 이때 금지하면서 2차전지 주식이 확 올라갈 때 그때 제가 마지막 탈출할 기회를 주는구나.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변 분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공매도를 금지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거다 생각하면서 그때 2차전지 주식이 확 올랐잖아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공매도를 금지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그 생각 자체가 아직까지 참 많은 분들이 이 주식의 본질과 속성을 모르면서 매매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에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거래 방식이다. 국내 증시에서 기관 투자가에 의한 무차익 공매도가 무분별하게 일어나자 정부는 국내 개인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네. 이후 다음 달 31일부터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재개된다. 이것도 좀 말이 그렇네요. 국내 증시에서 기관 투자가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가 무분별하게 일어나자 무차입 공매도가 실제로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막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그거는 실질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그 불법 이번에 좀 잡아냈었잖아요.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 근데 뭐 기관 투자가들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일어났다. 요거는 좀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09년 5월부터 차트 한번 쭉 보시고요. 5월에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왜 주가는 그렇게 올랐었나? 2009년, 10년, 11년까지 우리나라 코스피의 영업이익 자체가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2012년, 13년, 14년, 15년에 박스피가 됐던 이유는 영업이익이 계속 또 줄어듭니다. 순이익하고 같이. 결국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공매도 없는 주식을 빌려서 때리는 사람들이나 기관이나 마찬가지고 없는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신용이나 똑같은 투기적 거래라고 제하라고 했잖아요. 그 양쪽이 다 허용이 돼 있어야 이 없는 돈으로 빌려서 주식을 사는 사람은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사는데 잘못 투자하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그걸 잘 맞췄으면 신용으로 투자하는 분들 다 부자 돼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공매도가 신용보다는 훨씬 더 위험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위험한 공매도, 승률도 그렇고 실제로 터졌을 때 먹으면 10억을 때려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주식은 50% 반토막 나야 돼 해서 5억을 벌려고 하는 건데, 반대로 이 주식이 2배, 3배 가면 20억, 30억 되면 10억이 아니라 20억, 10억, 20억이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가 공매도 숏셀링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리한 게임이에요, 공매도 자체가. 그런데 운동장, 기울어진 운동장 하면서 공매도를 일반 개인한테도 다 허용을 할 수 있게끔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절대 기울어진 운동장 맞아요. 공매도 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하고 더 불리합니다. 그 공매도를 못해서 내가 돈을 못 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매도가 얼마나 어려운가는 이 주식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모의 투자 한번 해보세요. 모의 투자로 매도, 이 주식은 떨어질 거야.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오는 종목들, 삼양식품하고 이런 종목들 지금 돼 있잖아요. 과연 공매도 재개하고 나서 공매도 세력들이 이 주식 때리기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언젠가는 이제 성장률이 꺾이면 빠지겠죠. 근데 이런 주도주가 다른 주식 대비해서 비싸다고 때리는 거는, 강남 아파트 숏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정연구원이 이런 자료를 또 적어주셨기 때문에 이 공매도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염윤견 기자님이 이 리포트를 잘 가져오셨네요. 자, 마지막 기사는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3개월간 모은 자사주 3조 바로 태운다. 자사주 소각을 얘기하는 거죠. 소각. 실제로 발행된 주식 다 긁어 모아가지고 불태우는 게 아니라 표현이 소각입니다. 전자가 지난해 발표한 주주가치 재고 계획에 따라서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고 또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일 3조 470억 규모의 기취득된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공시했고요. 보통주 5,014만 주, 그리고 우선주 691만 주 정도 되는데, 지난해 전자가 11월 주주가치 재고 등을 위해서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발표하면서 이번 2월 달까지 매수한 3조 원 규모를 소각합니다. 이 소각하고 안 하고가 뭔 차이가 있냐면, 자사주를 매입했어요. 근데 소각을 안 하고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게 잠재 물량이 될 수 있나? 그 상장 기업 중에 보면 자사주 매입해 놓고 이걸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다시 파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소각을 하지 않으면 발행 주식 수가 그대로입니다. 근데 소각을 하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죠. 요 수량만큼 줄어듭니다.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면 뭐가 올라가죠? EPS, Earning Per Share,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건데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EPS, BPS 다 올라갑니다. 그죠? 자, 전자는 지난해 11월 주주가치 재고 등을 위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밑에 내용 쭉 있고요. 24년 11월 15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그때 했었죠.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안에서 취득한 자기 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해 소각하는 것으로 주식 수만 줄고 자본금 감소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 전자는 블러블러 장내 매수할 거고 등등 돼 있고요. 요 마지막 요것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니 주식 수가 줄어드는데 왜 자본금 감소가 없지? 요게 정확하게는 자기 자본이에요. 자본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은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또 하나 더 있는데 다 합쳐서 자기 자본이 되는데, 거기 이익잉여금 배당 가능한 그 이익에서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본 감소는
없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자본금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고요. 날이 좀 추워지고 있으니까 네,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이고요. 체슬리 투자자문 이승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ETF 강의 드디어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ETF 강의를 위해서 우리 이승준 대표님과 그리고 최일호 상무, 박성구 매니저까지 맞습니다. 거의 한 달 넘게 네, 야근을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강의만 들으셔도 ETF가 뭔지 어느 정도 이 투자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